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준비해요 일본 워킹홀리데이 집 구하기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워홀 끝난 지가 이제 8개월이나 지났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어디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을 구하게 됐는지 과정과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정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 지역 정하기. 워홀 가시는 분들은 보통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를 많이 가시고 이게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좋아서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 같은 워홀러 분들께 도움을 받거나 후에 귀국할 때 혹은 내가 입국했을 때 중고 거래를 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내가 일본어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뭐 어디 가셔도 상관없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많이 안 가시는 지역 혹은 외곽 쪽으로 빠지시면은 이제 언어 소통이라든지 정보가 없으니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많은 워홀러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오사카냐 도쿄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랬고 제가 살아본 결과 만약에 덕질을 목표로 가신다 하면은 오사카보단 도쿄가 좋습니다. 행사라던가 뭐 라이브 공연 이런 거를 도쿄에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간사이벤이라고 사투리를 쓰는데 이제 표준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사카보다는 도쿄 쪽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거주 유형 정하기. 거주 유형은 맨션, 쉐어하우스, 리조바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션의 경우에는 혼자 산다는 장점이 아주 큽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알아보고 구매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네오팔레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는 곳도 가시는데 여기는 조금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맨션에 비해서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쉐어하우스다 보니 본인 방을 제외하고는 다 공용 공간이고 이제 청소라던가 설거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맨션도 솔직히 방음이 잘 되는 편이 아닌데 쉐어하우스 방과 방이면은 얼마나 방음이 안 될지 그게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조바는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호텔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경험도 키우고 싶고 비용도 좀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아니면은 친구나 룸메이트를 구해서 2명이 입실 가능한 맨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형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곳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국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다만 요때는 피해라. 이제 연말 연초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골든 위크라는 굉장히 긴 연휴 기간인데 이때랑 개인적으로 여름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휴 기간에는 관공서가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입국하고 워홀 3대장이라고 하죠. 주소 등록,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요 3가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공서 말고도 큰 대형마트, 라이프 같은 이런 것도 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때 기간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하고 나면 워홀 3대장도 해야 되지 집에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다닐 일이 많아요. 근데 일본 여름 진짜 습하고 엄청 더워서 힘듭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면은 1년 살면은 여름을 2번이나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단 한 번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시는 게 뭐 비행기 값도 좀 저렴하고
관공서 이런 것도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3대장 같은 것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뭐 내가 정말 이때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때 가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저런 것도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3가지를 어떻게 정했냐? 저는 원래는 홋카이도로 워홀을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름도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덜 덥고 먹는 것도 뭔가 신선한 느낌이고 해서 홋카이도로 가려고 했는데 제 워홀 목표가 1년 동안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홋카이도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워홀을 가려고 알아보던 시기에 홋카이도에서 워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홋카이도와는 멀어졌고 그래서 저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오사카로 갈까? 도쿄로 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오사카는 2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고 도쿄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웬만하면 이번엔 도쿄에 살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도쿄가 좀 물가도 비싸고 그럼 도쿄 6개월, 오사카 6개월을 살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사카 6개월, 도쿄 6개월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집이 입시를 할 때도 비용이 들고 퇴실을 할 때도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은 도쿄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쉐어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도쿄에서 쉐어하우스 살 비용이면은 오사카에서 혼자 맨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사카로 가고 맨션에서 살자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생일은 지나고 여름은 피하자 해서 8월 말, 9월 초면 별로 안 덥지 않을까? 해서 8월 말로 가고 그때 제가 또 일하는 게 있어서 일하는 요일 그리고 주말 피해서 출국해야겠다 해서 목요일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워홀 3대장도 바로 다 처리하고 주말에는 일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집인 만큼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사카에서 맨션 구했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션에서 살기로 정했다면 집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야칭, 집세입니다. 이제 월세, 관리비, 그리고 기타 월마다 드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저는 최대 55만 원, 그러니까 55,000엔까지로 정했고요. 그리고 시키킹, 시키킹은 보증금입니다. 시키킹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야칭에 1, 2개월 분이 들고 또 레이킹이라고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례금입니다. 이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그냥 주는 다시 안 돌아오는 그런 돈인데요. 레이킹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있다면은 시키킹과 똑같이 야칭에 1개월에서 2개월 분이 든다고 해요. 나는 레이킹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초기 비용이 이제 야칭, 시키킹, 레이킹, 그리고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150에서 200 정도까지로 잡았고요. 시키킹이나 레이킹이 없으면 좋지만 계산을 해보았을 때 조건이 괜찮다면은 뭐 1개월 분 정도까지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리고 충년, 이 건물이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는지 저는 그래도 오래된 집보다는 좀 새 집에서 사는 게 좋아서 최대 10년까지로 잡았고요. 건물은 목조 주택인지 아니면 이제 철근 구조인지 신축인지 고급 맨션인지 그리고 층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정하면 좋은데 저는 목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레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근 구조의 신축 고급 맨션 그리고 층은 3층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층수가 낮으면 또 좀 그래서 3층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방 구조. 일본은 방 구조에 따라서 부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원R, 원룸. 방이랑 부엌 이렇게 같이 하나로 있는 원룸. 그리고 원K. 원K는 부엌이랑 방이 이제 분리된 중문이 있는 그런 집이고 여기서 좀 더 커지면은 1DK라고 다이닝이랑 키친 해서 식사 공간이랑 부엌이 나눠져 있는 집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커지면은 1LDK라고 리빙, 다이닝, 키친 거실도 있고 부엌과 식사 공간이 나뉘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혼자 사니까 뭐 그렇게 큰 집까지는 필요 없고 부엌이랑 방은 분리돼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1K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맨션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랑 가까웠으면 좋겠어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위치한 맨션, 그리고 중심지인 남바나 우메다까지 환승 없이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위치를 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뭐 인터넷 무료, 이게 인터넷 무료가 아닌 곳은 제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무료인 곳, 그리고 방충망이 있는 곳, 방충망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충망이 있어야 이제 창문 같은 것도 마음 편히 열고 환기도 시키니까 방충망이 있는 곳. 그리고 치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데 오토락이라고 맨션 입구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이 뭐 비밀번호 누르던가 열쇠로 돌려야 하던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맨션의 1층이나 혹은 근처에 식당이 있는 곳은 좀 피했습니다. 바퀴벌레나 그런 벌레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택배함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무인 택배함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택배를 배달할 때 이제 대면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처럼 이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재배달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무인 택배함이 있으면은 택배 기사님이 오시는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본에 지인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 혼자 갔어. 근데 한국에서 짐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우체국 택배 EMS로. 근데 막 그게 10kg가 넘어. 뭐 장을 본다거나 구약소 갔다 온 사이에 기사님 왔다 가셨다? 재배송을 하셨는데 그때도 시간이 안 맞았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차도 없어. 그리고 가서 그 무거운 거를 들고 택시 타면 택시 비용도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인 택배함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했고요. 다른 분들의 후기나 혹은 이제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들을 보면서 조건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뭐 야칭은 5.5만 원에서 6만 원, 60만 원까지로 올렸고, 그리고 충년은 제가 구할 때 그때가 2023년인 거를 잊어버렸어요. 10년 전이면 2013년인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충년은 25년까지로 늘렸고요. 건물도 3층 이상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는 경우에는 뭐 2층까지 최소 2층 이상으로 조건을 수정해서 제 최종 조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집 조건도 정했겠다. 집을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집을 알아볼 때 한인부동산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다 일본어야. 근데 그거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뭐 가격은 얼마고 뭐 옵션은 뭐가 있고 뭐 기타 사항, 주의사항 이런 걸 다 또 하나씩 찾아보고. 근데 또 이제 워홀 비자나 학생 비자로 입주가 안 되는 맨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또 부동산 주인한테 전화해서 나 워홀 비자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니라고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딴 거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은데 이거에만 시간을 쓰기에는 좀 그래서 한인 부동산을 이용했습니다. 오사카 한인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상담 후기, 입주 후기를 보면서 제 기준 제일 친절하고 마음에 든다고 느꼈던 타이코 부동산의 소민님에게 문의를 드렸고요. 근데 한인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맨션 입주자라도 들어온 부동산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냥 그 매물 갖고 있는 부동산에 연락 드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그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내가 입주할 시기에 그 집 매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굳이 한 군데에만 연락하실 필요도 없고 발품 팔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연락부터 제가 그 집을 계약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제가 소민님께 첫 문의를 드렸고 상담을 받은 날인데 8월 말 입주인데 너무 일찍 연락을 드렸어요. 보통 입주하기 한 달에서 한 달 반? 요 정도 사이에서 많이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드렸고, 이르긴 하지만 제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봐봐라 알려주셔서 집 보면서 좀 제 조건도 바꾸고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 매물이 생기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집도 나왔다고. 근데 한번 마음에 드는 매물이 생기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집이 내가 입주할 시기에 매물이 있을지 없을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7월에 다시 문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물을 보면서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일본에서 1년밖에 안 사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살자 그거랑 일본에서 1년밖에 안 사는데 이왕이면 좋은 곳에 살자 요 두 가지가 정말 계속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 이제 지인들이 오면은 제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여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예정이라 그래서 후자 1년밖에 안 사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서 살자 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부동산에서 제가 찜해놨던 건물에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온 매물들이 층수가 좀 높은 편이라 제가 정해둔 기준보다 가격이 다 높았어요. 이게 같은 건물이어도 방 구조가 조금 더 넓다거나 아니면은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마음에 드니까 다른 매물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고 또 뭐 이 가격에 이 정도 집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막 스스로 타협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제 기준보다는 비쌌지만 방 계약을 결정을 했습니다. 방 계약하기로 하고 저랑 이제 보호자, 이제 엄마,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거를 전달 드렸고요. 그리고 집을 계약하기로 해서 보증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8일 토요일에 보증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회사랑 뭐 일본어로 통화를 하셨다는 분도 있고 한국어로 하셨다는 분도 있어서 약간 좀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국어로 통화를 했고요. 이제 개인정보 알려드리고 계약할 때 집,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 그리고 뭐 반려동물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보호자로 적어서 드렸던 엄마한테도 보증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드디어 보증회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명세서를 받았고 그리고 초기 비용을 송금했습니다. 제가 8월 말 입주기 때문에 입주일이 한 달 이상 남아서 명세서 받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모인 어플이라고 해외 송금 어플을 통해서 이제 초기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할인 쿠폰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지 뭐야. 자 이제 제가 받았던 명세서를 보면서 한번 초기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키킹 보증금이죠? 시키킹은 빵원이었습니다. 근데 시키킹은 어차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뭐 있었다면 초기 비용 쪽에서 조금 부담이 됐겠지만 그리고 레이킹은 사례금 야칭 1개월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이벤트로 레이킹 캐시백 그래서 레이킹도 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분 야칭 제가 8월 31일에 입주여서 8월 31일 1일치 야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분 야칭. 초기 비용으로는 내가 입주하는 달의 야칭과 그 다음 달 야칭. 왜냐면 야칭이 선지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어서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 입주 시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는 월 말 혹은 월 초, 완전 월 초, 월 말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선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계약을 하면은 15일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5일 기준으로 한 달치를 내고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입주 한 달은 15일이면은 15, 16 이렇게 계산해서 뭐 15일치 야칭 계산해서 내고 그리고 나가는 달 마지막 달 야칭은 무조건 한 개월치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달에 하루를 살던 15일을 살던 뭐 한 달 꽉 채워 살던 무조건 1개월치를 다 내야 돼요. 뭐 꽉 채워서 산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하루 이틀 살았는데 막 60만 원, 70만 원 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이제 월 말에 가서 마지막 달을 거의 한 달을 채워서 퇴실을 하시던지 아니면 월 초에 가셔서 2일에 갔으면 1일까지지만 그 전달 마지막 날에 퇴실을 해서 야칭을 아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찍 나가면 그만큼 호텔이나 다른 숙박에서 지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루 이틀 살았는데 60만 원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월 초로 가든지 월 말로 가든지 이렇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증료. 이거는 보증회사의 보증료고요. 제가 입주 신청서 작성할 때 받았던 거에는 총 야칭의 1개월분 이제 100%였는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65%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돈 아낀 것 같고 싸진 것 같고 그래도 4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 교환비. 일본 집은 도어락보다 이제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보안상의 이유로 새 거주자가 들어올 때는 그 아예 열쇠 구멍을 아예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열쇠 교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짜 바꾼지 저도 모르고 아무튼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싸지가 않아요. 근데 뭐 내라는데 내 학교. 그리고 화재 보험료.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서 화재 보험료가 필수입니다. 내가 목조 건물이 아니어도 무조건 필수예요. 제 경우에는 한 번에 2년치 화재 보험료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제가 퇴실할 때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2년 중에 1년만 살았다고 절반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안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퇴실 청소비. 방 뺄 때 주는 청소비입니다. 근데 방 빼면서 타치할 때 어차피 깨끗이 다 청소해야 돼요. 보통 초기 비용은 야칭의 2~3배 정도로 잡고 많이 나오신 분들은 4배, 5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야칭 외에도 화재 보험료, 보증료, 열쇠 교환비, 뭐 기타 등등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 보시면 이런 사항도 가격이 얼마인지 다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고 따져보고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키킹, 레이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르시는 것보다는 이제 초기 비용 계산해서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매물들을 보면서 1년치 비용을 비교했던 시트인데요. 뭐 1월에 입주한다고 하면은 1월이랑 2월 제외한 3월부터 12월치 야칭도 플러스해서 내가 이 집에서 살면은 1년 동안 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를 계산해서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초기 비용은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 계약을 할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 진짜 초기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맨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침대, 책상, 의자 이런 가구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이런 거를 뭐 구매를 하거나 렌탈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다 생각을 해서 초기 비용을 준비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연계된 곳에서 가전제품 렌탈을 했고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밥솥, 멀티탭, 헤어드라이기 해갖고 1년에 33,000원 이제 세금 포함해서 33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같은 이제 일할 때나 잘 때 이럴 때 바로 사용해야 되는 가구들은 아마존 재팬이나 라쿠텐에서 한국에서 미리 다 주문을 했고 웬만하면은 배송일이랑 배송 시간이 지정이 가능한 제품을 샀습니다. 왜냐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또 직접 나르고 뭐 복도 앞에 쌓여있고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배송일 지정이 가능한 상품들로 샀고 그 외 생활용품은 다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마지막 날 집 떠나기 전에 룸투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룸투어를 찍어봤는데 한번 먼저 보고 오실까요? 이렇게 현관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전신 거울이 있고요. 안에는 신발장, 수납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물 내리면은 여기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손 씻는 용도인 것 같은데 세면대 바로 옆에 있어서 쓰진 않았고요. 거울을 이렇게 열면 또 수납이 있습니다. 수납장. 이 아래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욕실. 조그만 욕조랑 혼자 쓰기도 맞는 거. 이게 약간 전형적인 일본 집. 일본 집은 항상 욕조가 있더라고요. 좁더라도. 1년 살면서 한 5번 썼나? 그리고 여기가 세탁기가 있던 자리고요. 여기도 수납.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막 올려놓고 세탁기 있는데 좀 안 깔끔해서 보기 싫다 하면은 여기 블라인드가 있어갖고 이렇게 내려서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빈 공간이 세탁기가 있던 곳.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방, 조그만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거는 곳도 있어서 저 여기다가 열쇠 걸어두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챙겨서 나갔고요. 그리고 진짜 조그만 세면대가 있습니다. 내 두 뼘도 안 돼. 여기 밑에도 수납이 있고요. 환풍기랑 여기도 수납이 있는데 손이 잘 안 닿아서 안 썼던. 이렇게 들어오시면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이 6조였나?
그랬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뭔가 사진으로보다 실제로 봐서 좀 조그맣게 느껴졌는데 혼자 살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침대도 있었고 좀 테이블도 있었는데 가운데도 널찍해서 괜찮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인터폰이랑 에어컨 리모컨 있고요. 에어컨.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깥이랑 내부 공기 이렇게 순환되도록 해놓은 건데 한 번도 안 썼어요. 벌레 들어올까봐 못 열겠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키가 안 닿고 이렇게 당기면은 줄이어갖고 잉 해서 이쪽에다 걸어놓으면은 실내에서도 이제 양말 속옷 같은 조그만 빨래들 넣을 수 있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이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넓죠? 생각보다 엄청 넓어. 뭐야 저거. 이렇게 안쪽에도 있었어. 그래서 여기다 캐리어 두고 이쪽에 5단 서랍장 두고 그리고 얘도 캐리어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하기도 좋아. 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일본 집이 참 수납 이런 거는 잘 해놓은 것 같아. 저쪽 막 신발장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 방충망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방음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지금 엄청 시끄러운데 문 닫으면 조용하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집인데 살면서 막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 잠 못 잤어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빨래 이렇게 해서 공 걸어놓을 수 있는 집 진짜 넓어서 거의 베란다가 여기 방의 절반 크기여가지고 고층이어갖고 뷰도 좋고 아무튼 이 정든 집을 떠납니다. 처음에 집 고를 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집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1년 동안 편하게 있다 갑니다. 1년 동안 잘 살았어. 바이바이. 네. 살림살이가 막 갖춰져 있지 않고 마지막 날 막 급하게 찍은 거여갖고 뭐가 없지만 실은 막 살면서 한 번은 룸터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미루다 보니 퇴실을 해갖고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집 후기. 저는 제 집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야칭이라던가 이런 비용에서는 제가 잡아놨던 기준보다는 좀 많이 들긴 했지만 그 값을 하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가격에 그 집에서 살다니? 이런 느낌? 집 주변에 일단 편의점, 뭐 세븐, 로손, 파미 종류별로 한 개 이상은 다 있었고 또 라이프 같은 대형마트도 있고 큰 다이소도 있었고 우체국도 가까웠고 집 근처에 노래방, 헬스장도 있어서 매우 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장 하거나 마이넘버 카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출국할 때 출국 신청 뭐 할 때 구약소 가야 되는데 구약소도 걸어서 20분 이내에 있었고 중심지인 남바, 텐노지 이런 것도 걸어서 한 50분에서 1시간이면 걸어갔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 짱! 안 그래도 비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본 오사카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종이는 무슨 요일에 배출해야 되고 플라스틱은 요날, 비닐은 요날 이런 식으로 배출해야 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뭐 배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출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맨션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맨션은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따로 이제 분리수거랑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이든 어느 시간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배출하고 싶을 때 배출해서 좋았다. 이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일본 가기 전에는 바퀴벌레가 많다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1년을 살면서 바퀴벌레도 본 적 없고 집에서 큰 벌레 잡은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건물이 정말 방음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제 옆집 사람이 막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새벽에 막 쿵쾅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싸운 적도 있었고 그리고 거의 한두 달을 친구랑 같이 살면서 새벽 4, 5시까지 계속 떠드니까 그때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잠도 못 자고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면은 관리회사에 전화해서 이 옆집이 밤마다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거를 문의를 드리면은 해결은 완전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경고를 주신다거나 뭐 옆 사람한테 직접 말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사람도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뭐 꼭 일본이어서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입니다. 잘 좋게 해결을 하던지 아니면 관리회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던지 이런 방법밖에 없긴 해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집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집 꼭 구하시길 바라고 타지에서의 1년 생활 행복한 일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